이 교육을 한다는 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성직 같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래를 저는 창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뭐 자연의 동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사회적으로 협동을 하고 공동체를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차피 공동체를 꾸리고 운영하는 주체인 사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예, 혹은 뭐 부패하거나 병들고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건강하고 쾌적하고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거나 하는 게 전부 그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잘 이렇게 키워내는가 하는 게 곧바로 그 세계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 있으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나쁜 교육이 있으면 나쁜 세상이 되는 거죠.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뭐 사상과 체제가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내면화된 인성을 가진 민주주의자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될 리가 없죠. 껍데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놨는데, 개인 한 명 한 명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식이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뭐 겉다르고 속다른, 예, 그냥 하나의 어떤 포장에 불과한 위선적인 사회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성격은 결국은 그 사회를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한 상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 미래의 사회 구성원들, 곧바로 아이들인데, 미래의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자라는 과정에서 무엇을 익히고 배우고, 어떻게 인성이 형성이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기초적인 세팅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기초적인 초기 세팅이 교육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실은 평생 가지고 가면서 삽니다. 물론 뭐 정작 실용적인 지식은 여러 과목 배웠지만 거의 다 까먹지만, 예, 학교에서 성장기, 사춘기를 통과할 때까지의 성장기에서 익힌 여러 감수성, 그 다음 인간관계, 거기서 얻은 경험, 예, 이런 것들이 평생을 작용한다는 거죠. 평생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건 곧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오히려 미래를 지금 예비하고 창조하고 있는 과정이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이 중차대하죠. 굉장히 중차대한데, 우리 교육이 지금 아이들이 아직 4살, 5살, 6살 이렇게 어립니다. 근데 뭐 좀 있으면 학교를 갈 테고, 뭐 한 해 한 해 부쩍부쩍 성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다니고 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경제하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애 키우는 문제. 예, 이건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대단히 중요한 축인데, 이 중요한 축인 교육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제일 불만이 많고 제일 또 방향이 모호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게 교육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갑갑증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갑갑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의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다시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이 뭔지 짚어보고, 거기서 다시 강강론으로 이렇게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더라도 핵심적인 것만 딱딱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얘기를 퍼뜨리지는 않겠고요. 우선 우리 교육의 현재 우리 한국 사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이제 목표가 뭐냐,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내용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교육이 무지막지한 짓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예.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차별의식을 갖거나 혹은 왜곡된 열등감 혹은 우월감 이런 온갖 감정적인 기복들, 상처들을 겪으면서 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 우선 내용 형식 좀 나눠서 보자면요. 혹은 뭐 목표와 방법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교육이 뭐냐? 사람을 개발하는 거죠. 사람을 개발하는 과정이 교육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개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모든 교육은 다 내세우는 게 전인교육이죠. 전인교육. 전인교육.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잠재력을 다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두고 전인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나 사상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 포괄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구별이 다르다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조금씩 차이가 있겠는데 근데 그 점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구별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특한 구별법이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대개 우리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영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신도 있고 물질도 있다.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두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발도르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크게 구별되는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범주가 두 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몸, 마음 말고 스피릿,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독립적으로 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의 구성 요소가, 구성 영역이 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는 어리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영이라고 하고 예, 뭐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요소를 내재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전체 영역을 다 개발하는 게 목표다. 예. 근데 사람이 20살이 되기도 전에 20살이 되기도 전에 나이 60, 70이나 되어서 알 거를 20살 때까지 다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나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힘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의 목표인 거죠. 예. 평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근데 그 성장, 역이라고 하는 게 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이 학령 기간 동안에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도르프 교육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공교육이나 이제 근대 문명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심신이원론, 즉 두 개로 보는 거. 두 개로 보는 거에서 세 개로 보는 거로 조금 넓혀놓은 게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특징이고, 이제 우리 그 공교육, 일반적인 사회에서 공론화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는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전인교육이 교육의 목표인데 전인교육이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보편가치예요. 보편가치다.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전인교육이 돼야 된다. 물론 그 전인을 뭐 심신 두 개로 볼 거냐 몸과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세 사문으로 볼 거냐 이건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두 개로 보든 세 개로 보든 사람이 가지는 어떤 잠재력을 다 일깨운다라고 하는 그 전인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 이래 흔들린 적이 없는 보편적인 교육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 교육의 목표가 진짜 전인교육이냐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면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공교육이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인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개발되어야 되는 인간의 어떤 그 주요 영역의 잠재력들을 실제로 이끌어내는 거에 열성을 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보면 사실 뭐 누구나 느끼겠지만 전혀 안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의미의
공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입시죠, 뭐. 입시교육이죠. 예, 입시에서 높은 점수 따는 겁니다. 그럼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아이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영역이 그 높은 점수를 따려고 애를 쏘는 동안에 개발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개발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 교육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뭐 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의 본질은 뒷전이고 사회의 어떤 계층 갈등 내지는 경쟁적인 사회 생존 도구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 줄 서고 평가해가지고 점수 매기고 기능들 서열화하는 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온갖 비극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비극은 하나하나 따지기 나열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지금 이미 부작용이 벌어져 있고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공부 잘한다고 애가 실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 사회가 필요한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라는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얼마만큼 펼쳐져 있나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미 흔들려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너무 오래 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정말 놀라울 만큼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놀라울 만큼 무지막지한 짓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조기교육이에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조기교육 광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기교육이 왜 제가 무지막지하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다 있기 마련이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물에서 숭늉 못 찾는 거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농사를 짓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정해져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뒤집으려고 하면 망가뜨리는 거죠.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논에 모를 내놨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논에 모가 심겨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다음 달에 저 모 빨리 자라라고 뽑아 올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얘를 뒷받침하고 어떤 양분이 여기에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과정이 없으면 모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비유하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른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싹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싹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복원이 안 돼요. 약간의 보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나이 때만 갖출 수 있는 특유한 고유한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5살 때만 갖출 수 있는 게 있어요. 10살 때만 갖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3살 때만 갖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나이 전이나 그 나이 후면 적절치 않은 능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범위가 한 2, 3년 되는 그 기간도 있고 5세에서 7세 사이에 쭉 펼쳐져 가지고 갖출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도 있고 딱 그 나이 때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잠재력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적기 교육이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분명한 목표 아래 적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다 흔들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의 본질은 하나의 그냥 누구나 에이 말로만 그러지 뭐 진짜 그러려고 하나 하고 우리 교육의 공식적인 혹시 이념과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공식적인 국가가 설정해놓은 공식적인 교육의 목표 교육의 이념 인간상 홍익인간이에요. 근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래 우리는 목표가 홍익인간이야 라는 실감을 가지고 실제로 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교과서에서 한 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너무나 허술하게 가르치고 아무도 의식화되어 있는 어떤 상으로서 이걸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와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부 큰 구멍이 나 있고,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 원론적인 게 안 지켜지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홀처럼 다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교육의 어떤 큰 틀들을 잡아나가는 거시적인 노력, 전 사회적인 노력, 이건 뭐 어디서든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뭐 굳이 발도르프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인 거죠. 모두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안 봐도 암울합니다. 지금 커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온갖 어떤 트라우마와 심적인 상처 속에서 어떤 왜곡되고 삐뚤어진 공격성을 가지고 큰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큰다 그러면 미래는 안 봐도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그 작업이 바로 교육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적어도 교육은 그런 우리가 경건하고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교육의 당사자들, 아이, 부모, 교사들이 다 같이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과정이 교육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 발도르프 교육은 뭐 하려고 하느냐? 실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전인 교육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려면 이원적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거 곤란하고 3원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게 그냥 주의 주장이 아니고 의견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이 그렇게 독립된 세계의 영역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논증도 되고 실증도 되고 증명이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증명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전범위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일단 이제 새롭게 좀 더 확장해서 영적인 부분까지 보자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기교육. 이 적기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소위 말하는 발달론이라고 하는 거로 접근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0세부터 3세 때까지 아이들의 특징. 3세에서 4세, 4세에서 5세, 5세에서 7세, 7세에서 또한 10세. 지금 제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 14세에서 18세, 요 각각의 이 기간들 동안 그 기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특유한 고유한 발달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맞는 기간에 맞는 방법으로 키워내자. 그것이 바로 평생의 자산을 대비하는, 평생의 어떤 살아갈 어떤 능력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 적기 교육을 위해서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그 발달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이제 분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할 것인가.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특성이에요.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가령 이런 거죠. 8살짜리 아이가 장문의 글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안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거는 8살짜리 아이의 발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다르고 저 아이 다른가? 얘고 쟤고 간에 한 8살쯤 되면 이제 아이들마다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는 차이대로 다뤄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7세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 공통적으로 8세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 이 흐름들은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자연의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각각의 발달 특징들을 어느 그 기간 동안 다 가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연이 정해준 리듬이 있고 또 문명사회가 정해준 리듬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딱 발달적인 시기적 특징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고유한 능력들을 키워주자.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본다는 거, 그래서 영성까지 잠재력을 대비해줘야 된다는 것, 또 적기 교육을 위한 발달론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요 두 개가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인데, 이제 그 발달 과정의 전체적인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몸이 준비가 돼야
몸으로부터 오는 그 더 확장된 효과인 마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준비가 안 되면 마음 자체의 발달이 지체된다는 거야.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어떤 안정된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게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럼 몸의 준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감성이 됐건 이성이 됐건 소위 의식적인 정신적인 이런 작용들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 전체 흐름들을 이해를 해보면 맨 먼저 주어지는 게 경험이잖아요. 체험. 근데 체험을 다시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피부로 촉각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감각이 수용한 정보들을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정신이 성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은 감각이 어떤 그 세계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마음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또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 이런 거죠. 그럼 마음이라고 했을 때도 크게 보면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가 먼저 발달하냐, 왜 그러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아주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감성과 이성이 있다면 뭐부터 발달합니까? 감성부터 당연히 발달합니다. 이게 뒤집어져 있는 애는 전혀 없어요. 이성부터 발달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감성부터 발달합니다. 애들이 이를테면 말을 배운다고 했을 때 자음부터 발음합니까? 모음부터 발음합니까? 모음부터 발음하죠. 자음부터 발음하는 애들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면 전부 모음부터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예, 이렇게 그 어떤 나이대의 고유하고 보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감각을 얘기할 텐데요. 감각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발달을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발달 과정을 대충 한번 훑어보면 큰 변화가 생기는 전환점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요. 직립을 했을 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직립을 함으로써 드디어 1차적으로 동물하고 구별이 돼요. 직립하기 전엔 기어다니잖아요. 예. 운동하는 어떤 형태도 동물하고 구별이 안 되죠. 배를 바닥에 붙이고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네 발을 이용해서 다닐 때, 네 발을 이용해서 다닐 때는 동물들하고 다른 감각이 전혀 작용을 안 해요. 동물들이 보고 있는 어떤 그 세계, 자기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동물적이기 때문에 그 동물적인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만 느끼게 됩니다. 가령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삼각형 뛰기를 못해요.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개고양이가 네 발 달리고 네 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삼각형 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삼각 스텝 못 밟습니다. 자기 신체 구조가 삼각 스텝을 흉내낼 수 없으면 삼각형이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절대 안 떠올라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처음에 바탕이 있는 것만 우리는 의식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 직립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는 소위 인간적인 특징, 인간적인 경험, 이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동물적인 경험인 거죠. 예, 동물적인 경험인데, 그러니까 직립을 하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은 뷰포인트가 달라지잖아요. 뷰포인트가 달라지죠. 예. 그리고 이게 회전할 수 있거나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방향 감각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립을 함으로써 비로소 1차적으로 인간은, 그리고 직립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가지게 되는 커다란 변화가 두 손.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거가 발생하는 거죠. 드디어 이 인간이 사고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어다닐 때는 치고 싶어도 못 쳤는데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그죠? 도구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자기 의지대로 어떤 거를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고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저렇게 직립을 해야 말도 합니다. 직립을 안 하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의 발생이 있기 전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언어가 발생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이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의 경험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인간이 한 3세 전후로 해가지고 직립을 하죠. 2, 3세 요때 직립을 합니다. 직립을 하면 세계가 달라진다.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고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도구적 인간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언제냐 하면 5세 전후입니다. 4세 5세 사이에 또 큰 변화가 또 한 번 생깁니다. 요때 생기는 큰 변화는요, 정신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생겨요. 직립만큼이나 인간한테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말을 아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말을 알았을 때와 말을 몰랐을 때는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머릿속에서 기억의 양이 폭발해버립니다. 기억량이 하루가 다르게 막 늘어나요. 예.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적 변화가 있죠. 내적 변화가 있고, 이제 5세 때 큰 변화는 이제 말을 안다, 언어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도 어렸을 때 내가 어디까지 기억나는가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대부분 4, 5세 때까지 기억날 겁니다. 왜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되는가? 그때 말을 알았거든요. 말이 없으면 기억이 축적이 안 돼요. 축적됐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휘발돼 버립니다. 금방금방 휘발되는데, 현재 우리 어른들, 이 어른들의 뇌에 담고 있는 정보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명시적으로 의식에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명시적으로 안 떠오르지만 암묵적으로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안 깨어지지만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의식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적어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명시적인 기억, 명시적인 암, 이 명시적인 암의 한 90%는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의식은 실제로는 뇌를 이렇게 탁 분해를 했을 때, 머리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뇌 주름이가 있죠. 이거를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기억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억 단백질. 마치 CD에 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에 정보가 촘촘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 뇌의 주름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기억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기억량이 말을 배워야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폭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인 이제 파생 변화가 막 생기죠. 자, 됐고. 그 다음 7살 때 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7살 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드디어 감각이 1차 완성됩니다. 1차 완성이 되지, 이때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육체 자체도, 발도르프에서는 보통 한 7년 주기설을 얘기를 하는데, 7살 때 한번 1차 완성, 14살 때 2차 완성, 이렇게 봅니다. 21살 때 3차 완성. 그래서 20대 초반이 되면 육체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1차 완성이 어쨌든 7세 때 됩니다. 이 7세 때 감각이 1차 완성이 된다. 라는 징표가 되는 게 아이들이 이빨갈이, 영구치가 나는 거예요. 예. 영구치가 난다는 것 자체가 몸의 감각기관들이 1차 안정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드디어 영구치가 나고 감각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세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육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별 의미가 없는가 하면 감각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내가 경험했던 것의 느낌과 의미가 오늘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의식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양육과 보육과 교육의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는 3세 때, 5세는 5세 때, 7세는 7세 때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건 말건, 이름을 교육이라고 붙이건 말건, 그 나이 때 특유한 어떤 상태들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옛날에는 부모가 다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관과 부모가 함께 협동해서 하는 거죠. 예, 협동해서 하는데, 자, 그래서 7세가 중요합니다. 감각이 안정되면 상태가 완전 또 달라진다. 그럼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간다. 7세 때부터 교육하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성장하는 이 아이가 최초로 자의식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가지는 나이대가 9세에서 10세를 건너갈 때입니다. 예. 나는 나다라고 하는 강화된 의식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딱 정립이 돼서 내 취향은 이렇고 내가 바라는 건 이렇고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틀지워지는, 물론 그전에도 그런 게 좀 있죠. 뭐 좋다 싫다 이런 건 있지만, 예, 안정된 취향으로도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애가 떠올리면서 의식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거의 90세 사이에요. 예. 이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이게 정립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 해마다 다른 변화들이 생기는데, 요 뒷얘기는 생략. 왜냐면 지금 그까이 가기에는 애들이 좀 연수가 남았죠. 연수가 남았으니까 관심이 떨어질 테니까 생략하고, 자, 대충 이런 발달 단계. 생략하고, 요런 발달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감각론을 다루려고 해요. 이 감각론이 다루고 있는, 오늘 하위 감각을 다뤄달라고 부탁을 들었습니다. 하위 감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데가 언제냐? 7, 8세 때까지 다 안정돼 버려요. 7, 8세 때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늦으면 2학년 때까지 요 하위 감각들을 충분히, 예, 안정시키는 과정이 곧바로 교육이에요. 사실은 교육은 딴 게 아니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시기에 필요한 능력을 적절히 전달해주면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 그러면 연필 들고 앉아서 학습하는 건 줄 알아. 그죠? 연필 들고 앉아서 공부하는 건 줄 압니다. 교육은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노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가 머릿속에서 반대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기의 아이한테는 노는 게 곧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조기교육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이유는 20세기 후반에 초창기 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잘못된 통념들이 너무 많이 퍼져버린 악영향이 컸어요. 초기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살 때까지 다 성장해버린다는 식으로 발표해버렸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게 상업적으로 교육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3세 때까지 3세 때까지 어떤 식의 조기 교육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식의 이게 잘못된 통념들을 너무 많이 퍼뜨려 버렸습니다. 조기 교육 열풍이 막 만들어진 거죠. 네, 말도 못하는 애한테 사회적 교육을 막 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알고 보니까 조금 과학이 더 발전해서 보니까 뇌세포가 1000억 개가 3세 때까지 자라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런데 1000억 개가 무질서하게 지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덩어리를 지우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수십억 개씩 혹은 수백억 개씩 덩어리를 지워요. 이렇게 덩어리를 지우는 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들끼리 집단적으로 어떤 신경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시냅스들끼리 주고받는 신경신호, 요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제다라고 봅니다. 실제다라고 보고, 신경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냅스의 묶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멘탈이라는 거예요. 사고력, 창의력, 인내력, 예, 이해력, 이 모든 것들이 시냅스의 건강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냅스의 건강 상태는 또 이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발달할 거의 90%가 몇 살 때까지 딱 다 발달해 버립니다. 그 몇 살 때가 언젠가 하면 13세예요. 3세 때 끝나는 건 아니고 13세면 딱 언젠가 하면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잠재력이 자라는 겁니다. 잠재력이 자라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인간이 평생을 가져갈 잠재력이 다 크고, 그 다음에 이 잠재력을 구체화시켜가면서 능력을 발전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때 교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7세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이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뒷부분들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럼 이때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이제 좋은 교육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 원론적으로 보면 시냅스를 건강하게 해주면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뇌과학자들이 실험합니다. 애들이 언제 시냅스가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성장을 하는가? 잠잘 때 성장하나? 글자 읽을 때 성장하나? 계산할 때 성장하나? 뭐 이런 식으로. 체육할 때 성장하나? 예술활동을 할 때 성장하나? 이런 식으로 들여다봅니다. 세대 조사를, 코호트 조사라고 하죠. 세대별 조사. 수십 년 동안 계속 세대를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방대한 그 모집단을 대상으로, 국가적 모집단을 대상으로 코호트 조사를 막 해요. 해서 밝혀진 게, 아이들의 시냅스가 언제 가장 성장하는가? 놀 때. 놀 때 제일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특별하게 강제된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놀 때. 최소한의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놀 때. 그런데 혼자 놀 때 말고 같이 놀 때. 그러니까 사실 답 나오죠. 그럼 6학년 때까지는 노는 게 공부하는 거다. 노는 거 따로 공부하는 거 다르게 알고 노는 게 공부한다 하는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의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근데 그럼 6학년 때까지 문자도 안 가르치고 계산도 안 가르칠 거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미 감각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1차적으로 감성적인 능력들이 개발이 되고 2차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세계에 대한 어떤 논리적 파악을 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특히 10세 전후에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예. 그럼 그거 개발시켜줘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능력을 개발시킨다 하더라도 놀이식으로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놀이식으로 개발시켜야 얘가 그걸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거부감 없이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어떤 것이 얘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잠재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보자면, 물론 이제 13세 나이 전체가 그 이후의 나이에 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소위 감성이라고 하는 게 지배할 시기예요. 그래서 7세, 8세 이럴 때 인간의 기초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희로, 애락, 애오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근데 사실은 7, 8살 때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도 별로 안 생겨요. 불안이란 감정이 생기려면 시간에 대한 관념이 확실해져야 되거든. 즉, 미래를 떠올리는, 어떤 미래를 상으로, 관념적으로 상으로 떠올리는 능력이 안 되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생겨요. 그럼 미래를 떠올린다라고, 시간에 대한 상이 잡혀야지 불안이 생긴다 그랬는데, 시간에 대한 상은 시계 읽기 전에 애들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계를 빨리 읽는 거 좋은 거 아니죠? 빨리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몰아서 하죠. 예. 적을 맞다가. 불안이 예. 인식할 때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또 실제로 보듯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심리적인 상태를 감정적으로 인식을 감각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갖는 불안. 그거는 있죠. 그건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예. 그 여러 가지 직접적인 불안이 있는데, 불안의 종류가 많고,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 고민과 걱정. 이런 거는 시간의식이 확실히 생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런 고민과 걱정이라고 하는 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도 오늘 또 행복한 놀이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회상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는 그 불안과 걱정, 지금은 우리가 늘 달고 사는 불안과 걱정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그때가 유토피아지 뭐. 아름답게 회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거는 인생의 전 시기가 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에 돼서 첫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바로 탄식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에휴,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중딩이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휴, 초딩 때가 좋았는데.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예, 직딩이 되면, 아유, 학창시절이 좋았는데.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아름답게 분칠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특유의 발달 과정들이 있는데 감각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위 감각이 7, 8세 때 집중적으로 7, 8살 때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3세 때까지 이 전체가 전부 감성이 크는 시기다. 0세부터 13세까지 반뚝 잘라가지고 한 7세 정도 되는 때까지는 주로 몸이 집중적으로 크는 때고 한 7세부터 13세 때까지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때예요. 그 성장하는 중에서 또 반을 뚝 잘라가지고 10세로 자르면 상대적으로 그 전 시기가 또 감성이 집중되어 있는 때고 후시기는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들어가는 때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기 범위를 다시 이제 7, 8세로 제한하고 밑에로 다루겠습니다. 우선 감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감각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감각이 몇 개인가? 하는 거는 오늘날 정상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특정 종교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발도르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그냥 정상과학 패러다임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각은 딱 5개죠. 네, 눈, 코, 입, 귀, 피부, 촉각 이런 거잖아요. 딱 5개입니다. 이 5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 라고 모든 과학들은 그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감각기관 5개 아니다 그랬거든요. 예, 6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6개로 봅니다. 안, 이, 비, 솔, 신, 의까지. 예, 동물은 안 가지고 있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의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신작용을 타고난다는 거죠. 일종의 영성입니다. 예, 일종의 영성도 우리한테는 감각기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부처님은 6개다 그랬어요.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12개다 그래요. 12개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6개 실은 곱하기 2예요. 그거를 음양짝으로 세분화시킨 거죠. 음양짝으로 세분화시켜 놓으면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발도르프 얘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발도르프 얘기나 비슷한데 인간은 12개의 구별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 12개 감각기관 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개발이 되는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어요. 어느 나이 때 어느 특정 감각이 집중 개발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위 감각이라고 하는 건 몸과 관련된 감각을 하위 감각이라고 합니다. 몸과 관련된 감각을 하위 감각, 마음과 관련된 감각을 중위 감각, 영성과 관련된 감각기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성과 관련된 감각기관을 상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12개 10이라든가 12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10 내지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계. 그럼 시계는 왜 12시까지 있을까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왜 12시까지 있나요? 12달까지 있는 거라 하루로 압축해 놓은 거죠. 그러면 1년은 왜 12달이 되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도는 걸 1년이라고 하는데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만 보니까 달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반복하는 게 12번이더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년은 12달까지 있는 거죠. 12달까지 있고 달이 한 번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 한 달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한 달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점점 확장을 해 왔습니다. 확장을 왔는데 그러면 이 12달이 각 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후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월달 기후의 특징이 2월달 기후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후라고 하는 거는 또 뭐겠느냐? 기후는 어떻게 결정될까? 그거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면서 태양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어느 정도 각도에 있는가
지구가 태양과 어느 정도 거리와 각도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태양계 행성들은 지구와 어느 정도 거리와 각도에 있는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한마디로 천문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천문현상에 의해서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기후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광물의 상태, 동물, 식물의 상태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부 영향받겠죠. 그러면 사람은 영향 안 받나 하는 거예요. 사람도 영향받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애초에 지구에 태어났을 때, 애초에 지구에 발생했을 때, 발생의 진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란 존재의 발생 진화 과정에서 천문 현상들의 영향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천문 현상을 인간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측정하려고 했을 때 흔히 쓰는 방식, 즉 천문학이죠. 천문학에서 흔히 쓰는 방식, 우리가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분석하려면 기본적인 표준적 틀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 틀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정하는 방식들이 있었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표준 틀이 일종의 황도라고 하는 거예요. 12황궁도. 서양에서는 12황궁도라고 부르는 거. 12별자리 있잖아요. 타로 전보면 보는 거. 사자자리, 염소자리, 천칭자리 하는 거. 예. 황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지나간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이 지나간 길이 한 달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대략 한 30도씩 변하거든요. 예,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 위에 떠 있는 별들을 12황궁도라 그래요. 자, 서양에는 12황궁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것이 천문현상을 측정하는 하나의 표준적인 틀이 됩니다. 그럼 동양에는 12지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성격이 동일한 겁니다. 예, 물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살짝 나죠. 날짜 차이가 2주 정도 납니다. 그러나 기본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태양이 지나간 길 위에 떠 있는 별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쪽은 12황궁도가 있고 여기는 12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12지지가 됐건 12황궁도가 됐건 이거는 천문현상이 우리 지구하고 인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측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측정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천문현상이 인간의 구성에도, 인간의 존재의 구성에도 근본적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구별되는. 그래서 12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12감각이 생겨? 왜 하필이면 12감각이냐? 왜 13감각은 아니냐? 왜 11감각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고유하게 구별되는 달의 성격들을 전부 영향받아서 내면화해서 어떤 기관적인 능력으로까지 표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한테 12감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원리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야, 그거 조금 귀신 신하락 가는 소리인 것 같은데 증명이 되나? 하는 거는 공부해보면 압니다. 근데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걸 증명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논증도 되고 실증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놓은 사람이 이제 슈타이너여서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감각 중에 처음에 발생하는 하기감각 4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2감각의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맨 안에 자축인묘진소음이 써져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동양적인 이름이죠. 그 두 번째 감각, 그 자축인묘진소음에 해당하는 감각들을 써놨습니다. 어느 달의 특성하고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어느 감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하는 그 달에 그 감각이 생긴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기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문적인 힘의 특징이 그 감각기관에 발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바깥에는 서양의 이제 12황궁도가 이제 해당되는 12황궁도를 써놓은 거고요. 맨 바깥에 있는 뭐 그리스도 천사, 대천사 하는 요거는 슈타이너가 밝혀놓은 그 12감각들이 고차 세계, 여기서 고차 세계라고 하는 건, 발도르프 인지학이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지적 이해, 그래서 안스로포스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인지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감각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실제라고 느끼죠. 실제라고 느끼는 그만큼이나 연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저기 우주 너머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바로 접해 있다고 봐요. 바로 접해서 정신적인 그 연계라고 하는 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봅니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영계의 어떤 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천사, 대천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성격의 에너지들입니다. 어떤 성격의 기운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운들의 형태를 이렇게 뭐 대천사, 천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스트랄, 뭐 영적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니고요. 예? 종교적인 거는 없고요. 서양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바탕 문화죠. 바탕 문화라서 기독교적인 개념이 모두에게 보편 공통적인 어떤 개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인 의미로 종교적인 용어를 써버려요. 예. 특정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대충 얘기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10분 남았는데 본론입니다.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시작되는 게 촉각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촉각, 1번 촉각. 스피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촉각이 무슨 느낌이냐? 어디에 닿았다는 느낌이에요. 피부 감각이죠. 애들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촉각이다. 예. 촉각을 느끼는데 이 촉각이 느껴지자마자 인간의 정신 속에, 의식 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이걸 추론하는 거죠. 촉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의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증폭시켜요. 재밌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뭔가 닿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거꾸로 얘기하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닿았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닿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닿아있는 저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다른 거다라는 느낌이거든. 그죠? 나의 피부 경계선 바깥하고 이쪽하고 내 안쪽하고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의 양수 속에 있을 때 세계가 분리돼 있었겠습니까? 전혀 분리되지 않고 우리는 눈 꼭 감고 하나의 통일되고 전율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엄마 배 밖으로 나왔어. 엄마 몸으로부터 분리된 거잖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올 때부터 얼마나 큰 충격과 쇼크를 먹고 나왔습니까? 이건 충격과 쇼크 맞죠? 엄마 배 밖으로 나온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쇼크입니다. 근데 이 충격과 쇼크는 분리해서 온 거예요. 분리해서 나왔다? 근데 촉각이 발생했다. 이런 분리됐다는 걸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라? 분리돼 있네, 분리돼 있네, 분리돼 있네. 처음에는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게 충격이었는데, 그죠? 그로부터 어떤 오는 쇼크가 있고, 불안이 있는데, 촉각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불안이 증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닿았다는 느낌은 오히려 분리돼 있다는 그 역감정을 자꾸 상기시켜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분리된 게 있으면 결합시키고 싶어요. 이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우주적인 에너지 작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의 전환이라는 거죠. 분리됐다는 것은 양쪽으로 뭔가 확산돼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산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반드시 확산적인 에너지를 모아내려고 하는 응축적인 에너지도 동시에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도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일종의 힘이거든. 예. 그래서 정신세계 속에서 분리에 대한 의식이 생기자마자 이 분리된 걸 통합하고 싶다. 이런 의식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맞은편에 마주하고 있는 애들 있죠. 마주하고 있는 애들끼리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촉각 자료에 보겠습니다. 촉각 자료에 보니까 근원이라고 돼 있죠. 천칭자리고 근원이라고 돼 있죠. 맨 그 마주하고 있는 애를 보니까 자아감각이고 양자리고 통합이라고 돼 있죠. 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의 근원적인 경험은 뭐냐? 분리경험이에요. 분리경험이기 때문에 분리경험을 극복하려고 통합하려고 하는 정신적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하려고 하는 정신적 반작용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완전히 성숙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의미의 자아감각으로 무르익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는 이제, 자, 애는 촉각을 통해가지고 분리감각을 느낍니다.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다. 한편으로 분리돼 있다는 걸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불안을 잠재우고 싶고,
어렸을 때 어린애들의 보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안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리듬 생활 자체가 안정적인 리듬감을 줌으로써 왜 이 안정이 중요한가 하면 안정이 돼야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분리에 들떠있을 때, 불안에 들떠있을 때는 세계가 안 보여. 어떤 인식작용도 안 일어납니다. 인간이 불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겁에 질려 있으면 흔히 그러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가 하얘진다. 정신이 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라앉히는 게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리듬 생활도 중요한 거고, 예, 어떤 감각의 자극들도 제한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예, 그런 거거든요. 너무 센 빛이나, 너무 센 소리나, 너무 변화가 많거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거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더라도 같은 노래 반복하는 게 좋은 거지, 예, 매일 새로운 노래 가르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불안감만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촉각 경험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요 분리 불안을 느낄 때 애들은 저절로 촉각은 어디서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나 느끼면서 계속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양육적인 측면에서 이때 아이를 보호해주고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이 불안감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분리 불안을 아이가 느끼지 마라 그래도 모든 상황에서 다 느낍니다. 느끼면서 속으로 잠재적인 통합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건 애가 지 안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저절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아이를 케어해주는 어른들이 해야 될 거는 얘의 이 분리로부터 오는 불안증을 일단 깔아앉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럼 분리 불안증을 깔아앉혀주는 거에 가장 좋은 행위가 뭐겠습니까? 촉각이 발달할 때는 주로 0세, 1세 요때 발달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손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막 날뛰기 전까지, 그 3세 때도 촉각이 계속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촉각이 0세부터 시작한다. 그럼 촉각이 0세부터 3세다. 그럼 3세 끝나네? 안 끝나요. 계속 가요. 그때 시작된다는 거지. 어느 날 다음 감각이 발달되는 나이 때 성장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끝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촉각은 이제 0세부터 계속 요때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어른들의 보호 행위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많이 안아줘야 돼요. 많이 안아주는 겁니다. 예. 분리를 느낄수록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고향은 엄마 품이잖아. 그럼 아무나 안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엄마가 많이 안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안아줘야 돼요. 이게 아이의 분리 불안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최고의 보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엄마가 많이 안아주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모차죠. 0세, 1세, 2세 아이들한테 유모차가 최악입니다. 유모차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엄마의 체온과 심장을 못 느껴요. 엄마의 체온과 심장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지금도 그렇잖아. 애들 조금 커도 엄마 없으면 빽 울잖아요. 지금은 표현이라도 하지. 그때는 표현도 잘 안 될 때잖아.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엄마의 체온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애한테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정폭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형적인 사례가 고급 유모차일수록 많이 가리거든. 고급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밤 12시에 맥도날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동학대. 음악 소리 크지, 불빛 강렬하지, 엄마는 안 보이지. 예. 이게 진짜 어른으로 치면 고문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 편리를 위해서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양육 상식들 때문에, 예. 고급 유모차 몇백만 원짜리 많던데, 예. 돈 들이면 들일수록 애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어부바 문화가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업지를 못하면 앉기라도 해야지. 앞으로든 뒤로든 매달고 다니는 게 최고예요. 일단 촉각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안아주는 것만큼 안정감을 주는 건 없다. 사실 어른이 돼서도 안기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남편을 불리고 나면
그렇죠. 어렸을 때 충분히 못 안겨서. 일단 촉각 얘기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오는 게 이제 생명감각입니다. 요거는 애가 자기 스스로 기어다니고 이럴 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때부터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요 생명감각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보세요. 사고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고감각하고 연결. 근데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영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 정신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감각만 하더라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잖아. 2세, 3세 때 생명감각이 주로 많이 이렇게 느껴질 때거든요. 막 몸을 잘 걷지도 못하면서 많이 움직일 때. 요때 생명감각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생명감각을 많이 느끼는데 이때 형성되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개념 논리가 아니에요. 개념 논리가 아니고 어렴풋한 세계상입니다. 예. 근데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사고가 뭔가 하는 거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고가 없으면 논리적인 어떤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 프로세스도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명감각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게 나중에 아이의 사고력, 창의력 이런 거 개발되는데 정말 중요해요. 촉각 경험을 충분하게, 안정된 촉각 경험을 충분하게 못한 아이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일종의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공허하다,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뭐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애정결핍증 같은 거. 어떤 성취를 하더라도 그 성취에서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여전히 허전하고 뭔가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못 버리듯이 요 생명감각이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사고의 토대가 되는 이 힘들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감각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생명감각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이 최초로 한 생명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전 과정을 생명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생명감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요때쯤 되면 아이들이 쾌적하다, 불쾌하다 하는 걸 느낄 줄 알아요. 인간의 기초감정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쾌, 불쾌 감정입니다. 쾌, 불쾌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쾌, 불쾌를 느끼게 되는데 쾌, 불쾌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어떤 가장 단순한 이중적 감각부터 알게 되는데 이 쾌, 불쾌 어떤 것이 쾌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불쾌한 것인가 하면 우리 감각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이 적절한 상하한선 안에 들어오는 경험은 쾌적한 경험이야. 이거를 넘어서면 상한선을 넘어서든 하한선을 넘어서든 불쾌한 경험이에요. 즉 인간한테 적절히 쾌적한 온도 범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높아도 불쾌하고 낮아도 불쾌해요. 인간한테 적절한 포만감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괴롭고 배고파도 괴로워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인간한테 적절한 몸의 컨디션 상태가 있는데 더 막 피곤해도 괴롭고요. 예, 막 피곤해도 괴롭고 계속 쉬어봤어요. 얼마나 지겨운지. 그것도 괴로워요. 많이 움직여도 괴롭고 못 움직여도 괴롭고 적절한 활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적절한 어떤 상하한선의 범위, 이거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존재의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처음 알아가는 거죠. 처음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어른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 육체 한계점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정말 겁없죠. 그때 그 나이 때 애들, 기어다니는 나이 때 애들은 야, 저 불 뜨거우니까 무서우니까 입이야, 기어나면 귀신, 아무 말도 안 통하죠. 불에 손 쑥 집어 넣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뜨를 느끼면 이게 반복되면 안 하죠. 한계치를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보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라는 존재가 어떤 범위 속에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영역이 있는
한정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생명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생명감각은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뭐로 나타나는가? 고통을 겪는 과정으로 나타나요. 고통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아, 어떤 걸 해보니까 고통스럽더라? 안 고통스럽더라? 어느 범위를 넘어가니까 고통스럽더라? 안 고통스럽더라? 요거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요걸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최초의 상이 생기는 겁니다. 최초의 상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알미 없거든요. 어릴 때일수록 그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치 가장 어렸을 때 엄마가 충분히 알아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요 두세 살 때 나이 때 아이들한테는 뭐가 최고의 교육이겠습니까? 적당히 고통스럽게 해줘야 돼요. 적당히 고통스럽게 해주는 게 사실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름 되면 더운 것도 느끼게 하고, 겨울 되면 추운 것도 느끼게 하고, 예.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 육체 한계 때문에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느끼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몸을 못 굴릴 때까지 굴려도 보고, 요런 것들을 다 적절히 섞어서 자기의 어떤 심신의 한계를 느끼는 데 자꾸 부닥쳐보게끔 해주는 거, 그게 사실 이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나쁜 거는 과잉보호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 양육 보육과 관련된 데에서 제일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과잉 보호 조치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제일 애먹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모든 학교에 걸려 있는 정숙시잖아요. 정숙 다 걸려 있잖아, 학교에. 조용해라. 이게 애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막 짖고 까불고 뛰어노는 게 본능적인 애들인데 본능을 억누르는 거잖아. 본능을 억누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시기에. 근데 이게 애들한테 제일 스트레스 끌이듯이 요 2, 3세 요때 직립 전 혹은 직립 직후 이때 아이들은 자기 몸의 한계를 계속 부닥쳐 보는 게 최고의 교육인데, 어른들의 편리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과잉보호벽으로 딱 둘러쳐버리면 얘가 언제 자기 몸의 한계를 느껴봅니까? 언제?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뛰어노는 거 언제까지 노는 게 좋은가? 저기 입에 단물 나서 놀기 싫을 때까지 노는 게 좋아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말하자면 쾌한가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1차적인 존재적인 이해입니다. 그 1차적 존재적 이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을 통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른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기 몸으로 부닥쳐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을 적당히 괴롭히세요. 결정적으로 위험하지만 않은 보호는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 조건만 된다면 그 한도 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한계치까지 가보는 이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하도록 해주라. 그게 배려다, 오히려. 그게 이제 생명감각이 갖고 있는 의미고요. 그 다음 촉각, 생명감각 다음에 운동감각이죠. 운동감각은 드디어 이제 직립하고 나서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운동감각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언어감각이죠. 언어감각이죠. 제가 아까 언어가 발생하고 나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 의식세계 90% 기억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랬죠. 이 기억은 전부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성이라고 얘기하든 이성이라고 얘기하든 사실 다 언어하고 붙어 있습니다. 언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혹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분. 초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 말 배우기 전에 아이들은 비언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 되면 초언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아직까지 영성을, 타고난 영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존재,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사회적 과정을 거치고도 뭔가 득도해서 언어의 한계까지 다 꿰뚫어보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은 존재, 예,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도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언어에서 못 벗어납니다. 언어의 영향에서 전혀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감성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작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배우는 거하고 글자 배우는 것도 효과가 무지하게 다릅니다. 이거 섬세하게 배려해주지 않으면 말에 익숙해야 될 때 글자를 익숙하게 해주면 애 배려요. 거꾸로 글자의 세계로 쑥 진입을 했는데 말 문화를 못 버리면 또 애 배립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고 우선은 구별해서 교육하고 나중에 종합해서 사용할 줄 아는 거를 가르쳐 줘야지. 즉 말 배울 때는 말의 특징을 확실히 살려서 가르치고 글 배울 때는 글의 특징을 확실히 살려서 가르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말과 글의 어떤 의식이 주는 효과에 대한 차이 이런 거 교육학자들도 연구 안 해. 현장에서 적용 안 해. 말하듯이 글 쓰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말하듯이 글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집단적인 문화적인 의식 수준이 근본적으로 이거에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성장이.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어쨌든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게 언어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 전부 이 언어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언어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 감각이 우리의 통상적인 일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데 운동 감각이 왜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드디어 인간은 목표와 과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목표와 과정. 조금 더 발전된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이전에 아이들은 본능 덩어리거든요. 어떤 충동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행동해버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이 막히면 그냥 빽 울고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두 발로 일어서서 손을 써서 자기 몸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내가 저기 있는 거 잡으려면 뛰어가서 잡는데 시간도 걸리고 뛰는 과정이 있잖아. 몇 발자국 움직여야 잡을 수 있다. 저 크기가 요만한 거는 한 손으로 더 들 수 있지만 키가 이만한 거는 두 손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거는 내가 도구를 써서 움직여야 되지만 어떤 건 도구 없이도 움직일 수 있거든. 이런 것들 다 경험하잖아.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면 과정이 어때야 된다. 이 생각이 생긴다고. 드디어 이제 인식이 더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더 어떤 체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 의식의 확장, 한마디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뭘 할 때더라도 계획을 떠올리게 돼요. 내가 얻고 싶은 저걸 얻으려면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생각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몸 직접 움직여서 해봐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집중시켜줘야 되죠. 그죠? 모든 어떤 자연의 원형 물질들, 흙, 나무, 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쇠, 이런 거 다 만져보게끔 하고, 직접 조형 같은 거, 습식 수찰 이런 것도 이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립해서 뛰어다니고, 여때부터 7세 이전까지 운동 감각이 계속 발달하죠. 계속 발달합니다. 이때 모든 체험들을 사실 원형적인 체험들을 집중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벌레도 만져보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원형적인 것들 다 체험해보는 거를 집중시켜줘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뭘 원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 행위 속에서 나중에 미래에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성과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잠재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체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원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체험입니다. 왜 원체험인가 하면 반들반들하게 구워놓은 유리가 있고 흙이 있습니다. 뭐가 더 원형적입니까? 흙이 당연히 원형적이죠.
흙이 열을 거쳐서 유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흙을 쪼물러보고 말려보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변형돼서 요래되네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리만 아는 애들은 이게 흙으로부터 왔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거대한 연결성들이 있을 텐데 원체험을 많이 하는 애들일수록 나중에 세계의 거대한 이 연결성을 이해하는 잠재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 원들 같은 데에서는 장난감 하나 만들어줄 때에도 재질이 원형질인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안 쓰고 나무 쓰고, 예, 나무도 저기 가공된 나무보다는 오히려 원형에 가까운 것들 쓰고, 예, 유리 안 쓰고 흙 쓰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원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 신체를 다각도로 움직여 보게끔 하는 거, 요거 많이 하는 거 이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아이들을 뛰지 마라 그리고 묶어놓고 이제 완전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드디어 이 운동감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7살이 돼서 영구치가 나고, 영구치가 나면 감각의 안정이 딱 되잖아요. 감각이 안정이 되고 말도 배웠잖아요. 이제 말도 배웠고 감각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소위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감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러니까 불쾌한데 쟤도 이러면 기분 나쁘겠네. 상대를 이해할 줄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자기만의 언어와 이제 몸 움직임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 말고 상대방을 인식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언어가 가져다주는 그 기억과 의식의 확장, 그 다음에 원체험이 가져다주는 의식의 확장, 이런 것 속에서 비로소 상대방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애들은 상대를 모르죠. 내가 이러면 쟤가 어떻다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키워본 경험으로 봐도 그렇죠. 예. 그러면 요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쟤도 아프겠네. 내가 불쾌하니까 쟤도 불쾌하겠네. 이런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야.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점점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기초감정, 쾌불쾌의 기초감정이 점점 분화되는 거예요. 희로애락으로 분화되고 희로애락 애호구로 분화되고, 조금 더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 그때를 보통 아스트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스트랄 기운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기초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를. 근데 요 균형감각 있죠. 균형감각. 이 균형감각, 육체적인 차원에서 균형감각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주변 상황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균형이 안 잡혀요. 아이들이 막 뛰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뛰고 싶어. 그 운동감각이나 생명감각 요거만 있을 때는 뛰고 싶은 만큼 뛰어 막. 그런데 균형감각은 다른 차원의 겁니다. 이것이 경사가 요렇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냐? 요 상황을 고려를 할 줄 알면, 그죠? 내리막길에서는 뒤로 물러나면서 뛰고, 오르막길에서는 앞으로 더 기울여서 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요렇게 어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움직일 줄 아는 거지. 근데 고려한 움직임을 못하게 되면 다치죠. 평지에서 뛰는 거하고 똑같은 힘으로 내리막길에서 뛰어봐. 컨트롤을 금방 잃게 되죠. 그럼 컨트롤을 안 잃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이, 이게 사실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균형 감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어떻든 주변 환경과 나와의 상호 관계 밸런스를 늘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감각기관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물론 이제 잠재적으로는 발달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발달 안 한다는 겁니다. 감각이 일치 안정이 돼야 본격적으로 균형 감각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균형감은 보통 7세 전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다고 봅니다. 이때 균형감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데, 그럼 온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몸 운동이 좋겠죠? 이 몸 운동이 좋은데, 이 균형 감각하고 청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왜 하필이면 뜬금없이 청각이냐? 이건 사실은 청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물리적 의미의 청각을 포함해서, 물리적 의미도 물론 포함합니다. 실제로, 달팽이관이 청각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균형 감각을 관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의미의 청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게 발도르프 교육에서 청각이라고 얘기할 땐 그 의미보다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거, 예, 경청하는 능력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신적인 의미에서 균형 감각이 있다는 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이해, 이거 없으면 균형 감각 안 생기는 거죠. 이거 없으면 저 상대가 지금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감정 상태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나와의 어떤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균형 감각 절대 안 생기죠. 예. 그러니까 듣는 귀라고 하는 정신적 의미가 더 커요. 요 청각은. 예.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아 버릇했던 요게 커서 의식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는 대인관계 사이에 적절한 사회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고통스럽듯이, 혹은 마찬가지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밸런스 감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가까워도 괴로워요. 제일 괴로운 게 부부는 일심동체가 괴롭잖아요. 일심동체를 꼭 해야 지금 좀 괴로운 일이 많이 생겨. 너무 멀어도 괴롭죠. 이 적절한 거리. 부부는 부부대로의 적절한 거리가 있을 거고, 사제관계는 사제관계대로의 적절한 거리가 있을 거고, 친구관계는 친구관계대로의 적절한 거리가 있을 거라고. 그 고유한 관계상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 이 적절 거리가 유지가 안 되면 균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남녀 다 우리가 젊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청춘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불가능하구나. 그게 남녀 간의 우정은 불가능하구나. 이게 거리감이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 친구 관계 깨지는 거야. 멀어져도 깨지지만 가까워져도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 밸런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거리 감각이에요. 일종의 거리 감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리 감각하고 관련된 게 실은 열 감각도 좀 그런 작용을 하고요. 열 감각도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균형 감각, 청각, 이것도 그 작용을 합니다. 이 거리 감각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감각이 다 같이 합동작용을 하는데, 먼저 개발되는 것은 일단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라서 적절한 밸런스, 나중에 정신적인 밸런스 감각이 실제로 어렸을 때 육체적인 밸런스 감각하고 같이, 육체적인 밸런스 감각이 커갈 때 정신적 밸런스 감각도 무의식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육체적인 의미의 몸적인 의미의 균형 감각을 충분히 발달시켜주지 않으면 웃기게도 나중에 컸을 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남 얘기 잘 경청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야. 예, 일방통행하는 인간,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몸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실은 이미 몸에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그와 대응하는 정신적인 능력들이 맞대응해서 같이 이미 잠재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 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아교육일수록 더 중요하고, 맞죠? 그럼 사회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교육보다 보육 양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 중에서는 어린 시기의 교육이 훨씬 더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나이 때 분기점을 딱 지나가려면 교육이 아니고 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사춘기를 지나면 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교육이 별 의미 없어요. 그때는 교육이 아니고 지 필요한 걸 지가 습득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어시스트 해주고 가이드 해주는 것밖에 없어. 그전에는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현실의 어떤 누추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럼 사회적으로도 어릴 때일수록 더 신경 쓰고, 크고 나면 네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땐 대충 방치해놓고 크면 막 입시로 쪼잖아. 헬리콥터 엄마가 고3 때까지 되잖아. 이게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으니까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감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그럼 한번 짚어봅시다. 애 떨어뜨려 놓는 거 제일 위험한 거다. 애 과잉 보호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다. 그죠? 그 다음 애
원체험을 충분하게 못하게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다. 예. 그 다음에 이 균형 감각을 또 익히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균형한 상태에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즉 실제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 아이들이 굉장히 필요한 놀이 중에 하나가 막 줄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는 돼야죠. 보호가 됐다는 전제하에 뭐 외줄타기,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좀 위험하다 싶은 것 같은. 예, 오히려 그런 것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 해주는 과정 속에서 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와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 과정이 곧바로 나중에 컸을 때 어떤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는 감각하고 그걸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